예, 계속 이어갈게요. 170쪽이에요. 170쪽. 다 설명을 할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언어 예절 파트는 크게 두 가지인데, 요거 1시간 하고 이제 빈칸 해야 되고, 우리가 또 국회집도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거는 미리 하나 얘기해 줄게요. 다음 주에 가져올 거예요. 여기다 좀 쓰면서 가자. 이 언어 예절 관련돼서는 크게 두 가지로 공부하시면 돼요. 보면은 처음에 이 교재 순서대로 따진다면 이제 뭐 인사말 관련해 가지고 인사말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언어 예절. 그래서 이런 상황에선 이렇게 말한다, 저런 상황에선 저렇게 말한다. 무슨 뭐 동네에서 아침 인사, 결혼 축하 인사 참 신기하죠. 이런 것들을 왜 여기서 공부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하지만 국립국어원 표준 언어 예절 자료라는 게 있어요. 그걸 통해서 이 언어 예절 자료가 따로가 있고 여기서도 공무원 시험에서 출제가 되는 것이 그 왼쪽에도 그렇고 오른쪽에도 있죠. 뭐 불과 가까운 거 보면은 뭐 지방직이라든지 뭐 국가직 시험에도 다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호칭어 지칭어. 호칭어 지칭어라는 게 있어서 일단은 요 관련된 내용은 교재에 있는 것만 보시면 돼요. 더 이상 볼 거 하나도 없어요. 이게 원래 국립국어원 표준언어 예절 자료가 한 300쪽이 넘는 되게 이제 안내 홍보성 책자가 있는데 여기 있는 걸 요약해 놓은 것이거든요. 얘만 보면 돼요. 교재에 있는 내용만. 더 이상 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호칭어 지칭어라는 게 있어가지고 뭐 여러분들은 뭐 굳이 좀 이따가 펴셔도 되는데 거기 177쪽부터죠. 아버지를 어떻게 부르냐, 어머니를 어떻게 부르냐. 살아계신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를 부르는 이름이 달라가지고 이쪽은 어휘의 세계로 또 암기할 게 있어요. 여기는 그렇게 뭐 암기할 게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외울 게 있거든요. 자, 먼저 최근의 경향. 나는 시험은 최근의 트렌드에 맞게 강의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옛날에는 이쪽이 더 많이 출제가 됐었어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어휘로 묶어서 출제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교재에 있는 내용은 또 교재대로 여러 가지 방대한 내용이 들어있지만 여러분들이 필요할 만한 내용들을 암기할 만한 그런 자료를 내가 다음 주 올 때 가지고 올 거예요. 지금 다음 주에 받아도 상관은 없어요. 여러분들 잘 온라인으로 잘 질문을 안 하는데 만약에 저는 좀 일찍 받고 싶습니다라고 나한테 블로그로 글을 한 줄이라도 써주면 내가 블로그에다 올려줄게요. 알겠죠? 우리 문자로 소통합시다. 말로도 좋아요. 어쨌든 요거는 따로 자료가 있어요. 요렇게 좀 들고 다니면서나 아니면 압축된 자료가 따로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좋고, 최근에는 이쪽이 나아요. 최근에는. 왜냐면 내가 그랬지. 최근에 공무원 시험 문제 출제의 경향은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 얼마나 잘 전달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그런지 요쪽 출제 비율이 조금 늘었지만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 그렇게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영역은 또 아닙니다. 하지만 공부는 해야 되는 건 알지? 우리가 출제가 비율이 적다고 해서 공부 안 하고 넘어갔다가 예제 끼고 큰일 나요. 참고로 이 부분 얘기할 때는 이제 한자가 좀 더 필요할 거예요. 한자에 대한 이야기는 일단 강의 순서는 얘 얘기하고 얘 얘기할 거라서 여러분들은 책대로 순서 가면 되는데 요거 얘기할 때 한자에 대한 이야기도 좀 더 해봅시다. 오늘 요거 다 못 끝날 거예요. 그래서 따로 자료는 가져오지 않았는데 다음 주 그러니까 이제 자료 많을 거야. 지역인재 구분 문제 내가 해설지 갖고 와야 되겠지. 그리고 요거도 갖고 와야 되고 다음 주에 또 뭐 있냐면 이제 어휘의 세계로 들어갈 거예요. 다음 주는 어휘는 뭐 아시겠지만 필수 문제죠. 주제별 어휘도 내가 좀 정리해 놓은 게 따로 좀 있어요. 지난번에 이어서 어휘는 내가 두 번째 드리는 거죠. 뭐 있냐면 지난번에 어문 규정 어휘 자료. 그다음에 이번에 두 번째 드리는 거죠. 요거는 좀 어휘 부분은 자료주에 줘야 될 자료가 얘 하나, 그다음에 주제별 어휘 자료 하나, 그다음에 지역 인재 구분 문제 하나, 그 다음에 빈칸 정도는 하나만 가져올게요. 이렇게 되면 무슨 뭐 프린트가 책이 되니까. 중요한 거 공부할 거는 쏟아지듯 많습니다. 좋은 거죠? 그런 걸 원해서 여기 여러분들이 이렇게 관리형 학원을 선택을 한 것이니까 공부할 걸 안 주는 게 문제잖아요. 그러니 다음 주 되면 공부할 게 쏟아질 것이니 마음의 준비 바짝 하고 공부합시다. 저는 순서대로 얘 먼저 설명하고 얘 먼저 설명할게요. 얘는 책에 있는 내용 중심으로 설명할 테고 판서보다 여기 그 PPT 내용보다도, 그리고 얘는 PPT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강의 노트는 여기서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책으로는 여러분들 170쪽 펴시면 됩니다. 170쪽 펴시면 돼요. 언어 예절이죠.
일단 여기서 펴놓으면은 이게 언어 예절은 한번 써주고 넘어가야지. 그래도 국립국어원 그 표준 언어 예절 자료라는 게 있어요. 말이 자료지 300쪽이 넘는 굉장히 큰 책이고, 그 다음에 뭐냐면 중간에 그림 사파까지 있어가지고 일반인들에게 언어를 이렇게 사용하라, 서로 간에 인사하거나 아니면은 뭐 헤어질 때나 전화통화 예절 이런 것들 이렇게 하라는 표준 언어 예절 자료가 있는데, 절대로 여러분들은 요걸 보실 필요는 없어요. 알겠죠? 참고로 근데 국립국어원 홈페이지는 좀 들어가 보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순화어 들어가게 되고 그런 거 들어가게 되면 이제 국립국어원 홈페이지를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야. 국립국어원 홈페이지는 아무래도 외래어, 로마자, 표준 자료가 여기 들어있고, 그 다음에 순화어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국립국어원 홈페이지는 한 번 정도 들어가시면 좋아요. 그냥 다른 건 없고 네이버에다가 국립국어원 치시면 좋습니다. 참고로 그럼 교재에 있는 자료는 뭐냐? 표준 언어 예절 자료 요기 중에서 필요한 것만 선별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내용만 요약하고 정리한 자료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은 요것만 보시면 돼요. 요 내용이 되게 방대해서. 됐지? 먼저 이제 평상시 인사말 중심으로 해가지고, 인사말이 맞습니다. 인사말. 언어 예절 중에서 인사말인데, 뭐 내가 보기에 하여튼 그래. 뭐든지 다 어렵게 내려면은, 작정하고 어렵게 내려면은 뭐든지 어렵죠. 거기 여러분들 그거 하나 풀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디냐? 예를 들어서 172쪽에 138번, 139번에 그 군무원 문제, 얘네가 또 문제를 여기 나오면 안 되지. 그지같이 내기로 아주 유명하죠. 특히나 거기 139번 문제 참 유명한 문제죠. 그래서 평상시에 인사말이 있기 때문에 인사말을 그냥 여기 있는 대로 한번 읽어주시면 되는데, 아무리 뭐 해도 어렵게 내려면 어렵게 낸다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172쪽에 한번 볼까요? 139번 문제. 이거 답 낼 수 있어요? 물론 이 문제는 아주 좋은 문제예요. 아주 좋은 문제인데 답 못 내죠? 하나 보자. 언어 예절에 가장 알맞게 발화한 것은 했어요. 아침에 출근해서 직급이 같은 동료에게 가장 알맞은 것이야. 좋은 아침 일반적으로 많이 하지만 이거는 영어식 표현의 굿모닝을 번역한 것이고, 우리가 보통 만약에 여기서 누군가를 만났어. 좋은 아침 하는 것은 아침이 좋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그 다음에 좋은 아침이 되어서 하루 일을 즐겁게 하라는 말이겠죠. 근데 좋은 아침이란 말의 뜻은 오늘 아침에 날씨가 좋다, 오늘 아침이 참 좋다라는 자기의 표현일 뿐인 것이지 상대방의 인사로 안 맞죠. 그렇기 때문에 언어 예절에 어긋나는 거예요. 아침에 출근해서 직급이 낮은 동료에게는 뭐야?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면 되는 것이죠. 2번. 맞지? 그리고 뭐 있어요? 여기 3번 같은 경우 윗사람의 생일을 축하하며 건강하십시오. 안 된다 그랬죠. 건강하다는 뭐다? 형용사니까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게 지내십시오라고 뭐예요? 동사를 넣어서 거기에다가 완곡한 명령 또는 청용을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2번하고 4번 중에서 어쩔 것이냐의 문제였었어. 어쨌든 내가 한번 언급한 적이 이거 있습니다. 왜 4번은 안 되고 2번이 답일까? 일단 2번. 집에서 손님을 모실 때 손 위 사람이잖아. 나보다 손 위 사람이죠. 당연히 가실 때 살펴와야지. 살펴서 가야지 뭐 살피지 않고 갈 게 뭐 있나? 2번은 문제될 게 전혀 없는데 4번에서 그때 많이 뒤집어진 거죠. 관공서에서 손님이 들어올 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흔히 많이 말은 하지만 내가 얘기하지 않아? 내가 지금 관공서야? 여기 동사무소야? 여기 구청이야? 시청이야? 민원인이 들어왔어. 그분이 도움을 받으러 온 것인지 아니면 잠깐 쉬러 온 것인지 뭘 물어보려는 건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 이분한테 먼저 해야 될 것은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나가야지 인사가 없이 무엇을 먼저 도와드릴까요? 라고 먼저 나갈 수는 없는 것이죠. 이런 식의 문제였었어요. 그리고 이 내용들이 보면은 여러분들 173쪽에 니은, 손님의 인사말 해서 관공서 회사 등 들어올 때 안녕하십니까? 땡땡일로 왔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여기 들어있지. 맨 먼저 뭐부터 하라고 돼 있어? 인사부터 하라고 설명이 되어 있지.
표준국어 언어예절 자료에, 표준국어 대사전 언어예절 자료에 그대로 있는 걸 갖다가 바꿔놓은 거니까 문제는 되게 잘 만든 건데 무엇이든지 내면은 어렵긴 어렵다. 어렵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 대비한다는 마음에서는 한번 여러분들 170쪽부터 173쪽에 손님의 인사말까지는 한번 읽으셔야 되고, 됐죠? 그리고 X해도 되는 거 지울 거 버려줄게요. 5번에 단자와 봉투 쓰기는 안 하셔도 돼요. 날파리가 날아다녀. 단자와 봉투 쓰기는 안 하셔도 됩니다. X 치세요. 괜찮아. 일단은 아직 단자와 봉투 쓰기는 안 하셔도 되고, 거기 172쪽에 한번 언급됐던 문제 하나만 해줄게요. 저 보면은 문상 때 이렇게 가야지. 문상. 누군가가 돌아가셨어. 상. 그래서 거기를 방문한 거야. 그래서 문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문화상품권이 아니라 문상할 때 보면은 내가 방문객이야. 문상객. 그 다음에 상주. 상주라는 말은 알죠? 내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내가 지금 보면 장례를 치르면 내가 상주가 되는 거예요. 상주 알겠죠? 상에서 주인 된 사람이고, 여기서는 고인이 된 부신이라고 이렇게 하나를 동그라미 쳐볼게요. 자, 이렇게. 우리가 호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호상. 시험에 나온 적이 한 번 있어요. 호상. 이게 조울 호자를 써가지고, 살아생전에 크게 병치레하지 않고, 그리고 살아생전에 큰 고생 없이 편안히 가셨어. 그럼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상당한 일을 갖다가 호상이라 그래요. 호상. 여러분들 영화, 기생충에는 그분이 안 나오셨나? 변희봉 배우가 어저께 보니까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보면은, 그분은 근데 호상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는 췌장암이 발생해가지고 한번 크게 고생하셨다가 한번 완치됐다가 한번 다시 돌아가셨으니까, 잘 몰라서 그렇지. 나도 사촌형이 췌장암으로 죽었거든? 젊은 나이에 죽었는데, 췌장 걸리면 진짜 거의 99% 죽나 봐요. 근데 그분은 호상은 아닌 걸로 보여. 보면은 병치레를 오래 하셨으니까. 근데 보통 보면은 잘 가시는 분들이 있지. 그런 거 갖다가 우리가 호상이라고 하는데, 잘 봐. 내가 문상객이고 상주가 있는데 문상객과 상주는 아주 친밀한 친구 관계예요. 그리고 이 아버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서로 잘 알아. 그럼 거의 그래. 거기 가서 친구한테 일단 먼저 가서 장례식장 가봤죠? 절 2번 하고, 그 다음에 상주랑 절 1번 하고, 아이고 하면서 이제 나와가지고 상주한테 얘기하지. 야, 철수야, 야, 괜찮아. 좀 힘내고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 돌아가셔서도 웃고 하면서 너희 아버지 호상이셨어. 이렇게 덕담 삼아 얘기를 해요. 본인들 흔히들 쓰는 말인데 언어 예절상으로는 안 맞습니다. 문상객이 상주를 맞이했을 때, 상주는 그래도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상주 앞에다 대고서 호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언어 예절상으로는 안 맞죠. 하지만 또 시험은 이렇게도 낸 적이 있어요. 여기서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애도의 말씀을 표합니다 하고 나와가지고 문상객이 나 말고도 다른 문상객이 더 있겠지. 우리들끼리 거기 장례식장 입구 밖으로 나와서 보통 담배 피거든요. 난 담배 안 피지만 담배를 태우면서 야, 그래도 철수 아버님이 호상이셨지라고 우리끼리 말할 순 있지. 잘 돌아가셨다고. 하지만은 상주에게다 대고서 하는 말은 아닌 거예요. 이런 것들도 시험에 내서 많이 틀렸다. 시험 문제는 여기 있는 언어 예절 자료가 별로 어려워 보이지는 않는데 읽으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시험 문제는 어렵게만 내면 어떻게든지 어려울 수 있어요. 하여튼 그거 단자와 봉투 쓰기는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하나 넘어가서 174쪽에 최근에 나 여기 174쪽에 보면은 전화 예절 낸 거를 나 최근에 5년 안에 본 적이 없어요. 요즘에 누가 전화 받습니까? 집에서 자, 여기 안국동입니다 하고 전화 받아요? 그래서 그런가 시험 문제를 내는 사람도 이제 이런 것들이 낯선 거야. 그래서 나는 최근에 보면은 전화 예절 같은 경우는 낸 걸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다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개인 통화하지 그냥 공용전화기 놓고 통화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이 부서에서 일을 할 때는 또 부서 전화기가 있죠. 그런 거로는 또 출제할 수 있으려나? 그렇게 된다면은 뭐 있어요? 이렇게 괄호 2 전화 걸 때의 말 이런 것들은 또 출제가 될 수 있을까 하나는 모르겠는데 제가 최근에 출제하는 영역은 아니니까 그냥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상대방이 응답을 할 때 통화하고 싶은 사람이 없을 때 이렇게 됐죠? 하지만 3번 봅시다.
소개할 때 중요 표시하세요. 중요 표시하세요. 네모 3번 소개할 때 자신을 남에게 소개할 때 일반적으로 넘어가. 하지만 이거 아버지에게 기대어 자신을 소개할 때 라고 할 때 이거 외워주세요. 저희 아버지의 함자 성함이 김철자 숫자입니다. 이렇게 잘 봐. 내 아버지가 이름이 김철수야. 그치? 그래서 누군가한테 내 아버지의 이름을 말할 때 저희 아버지 이름 김철수예요 이러면 싸가지 없지? 그럴 때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많이 해요. 저희 아버님 성함은 김자, 철자, 숫자인데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김, 철자, 숫자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성에다가 자자 붙이지 않아요. 알겠지? 그런 것들은 기본 연결인데 잘 붙이면 물어보니까 거기 성에는 자를 붙이지 않는다. 요거 하나 체크해 두시고 다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번 괄호 이 오른쪽에 중간에서 다른 사람을 소개할 때 여기 밑줄 그어주세요. 친소관계를 따져서 여기 밑줄 그어. 자기와 가까운 사람을 먼저 소개한다. 자기와 가까운 사람을 먼저 소개한다. 아마 오른쪽에 문제 있지. 자, 나. 그 다음에 엄마. 그리고 가다가 우리 티처. 선생님을 가다가 만났어. 오케이? 나랑 엄마랑 함께 가다가 선생님 만났어. 중간에 길 가다가 선생님 만났어. 예? 학폭하지 마. 선생님 만났더니 선생님 막 욕하고 그랬다며. 아, 소방 뽑으셨네. 선생님 만났어. 라고 할 때 보시니까 자, 중간에 선생님하고 나하고 엄마하고 삼자대면하게 된 상황이야. 아무래도 내가 중심이 되어야 되겠지. 왜냐면 엄마가 선생님 얼굴 웃지 않냐. 선생님이 내 엄마 얼굴 웃지 않아.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엄마! 우리 담임 선생님이셔. 1번. 선생님! 우리 어머님이십니다. 2번. 어떤 게 먼저야? 다시 친소관계를 따져서 가까운 사람을 먼저 소개한다. 아무리 선생님이 좋으신 분이지만 나는 엄마랑 제일 먼저 가깝죠? 그러니 이럴 때는 뭐야? 선생님한테 엄마를 먼저 소개하는 거예요. 알겠죠? 선생님, 저희 어머님이십니다. 라고 어머니를 소개하고 엄마 우리 선생님이셔라고 선생님을 다음에 소개해야 되는 것도 시험 문제 몇 번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손 아랫사람을 손 윗사람에게 먼저 소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내 말 이해하죠? 그런데 3번 남성을 여자에게 먼저 소개한다는 것은 나는 솔직히 지금도 답답하긴 한데 국립고고원 표준언어 예절 자료가 아직 이 부분을 바꾸진 않았어요. 맞죠? 날파리가 자꾸. 그러니 있는 대로 봅시다. 어쨌든 이거는 내가 보기에 국립국어원에서 표준언어 예절 자료에서 특별하게 손을 안 대는 것은 남자든 여자든 서로 만났을 때 그냥 아무나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 이럴 때는 남자와 여자 중에서 누군가를 먼저 소개할 필요가 있을 것인가 이렇게 얘기할 때는 뭐예요? 먼저 남성을 먼저 소개할 필요가 있구나. 이 정도의 선이라고 보시는 것이고 예, 잡았습니다. 그래도 안 잡혔어. 남성을 여자에게 먼저 소개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내지는 않겠죠. 하지만 상황이 복잡할 때는 1, 2, 3의 순서로 소개한다. 거기까지는 됐고. 그 다음에 4번 직장에서의 언어 예절이라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압존법 조심하는 거 요거만 하면 끝났습니다. 압존법. 기억나요? 우리 높임법 할 때 상, 중, 하 맞춰서 할아버지, 아버지, 나 이렇게 했을 때 할아버지가 야, 네 애비 어디 갔느냐라고 할 때 뭐야? 아버지께서 회사에 가셨습니다 하지 않아요. 할아버지 앞에서 아버지를 낮춰가지고 아버지 회사에 갔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죠. 하지만 직장에서는 압존법 지키지 않아요. 알겠지? 사장님한테 예, 부장님 지금 퇴근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것으로서 회사에서 압존법 지키지 않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고 5번은 안 해도 됩니다. 판매업 종사자들의 언어 예절까지 우리가 알 필요는 없죠. 이거 됐고. 그리고 오른쪽에 오른쪽이란다. 176쪽에 거래처, 편지 예절 이런 것들을 모두 지워도 돼요. 하지만 이 정도까지 있는 게 좋겠다고 해서 있지만 이런 거는 출제될 거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이 정도 인사말.
됐지? 요거 절대로 찾아보지 마세요. 하지만 여기는 들어가 봐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의무사항은 국립국어원 홈페이지는 들어가 보셔야 되고 거기서 외래어 로마자 표기 이거 용례 찾기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한번 들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용례 찾기를 통해서 외래어 순화어 자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순화어도 볼 수 있어요. 순화어. 순화어는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는 어휘 파트 공부하면서 설명할게요. 그리고 야이씨 177쪽에 이제 호칭어 지칭어 가정에서의 호칭어 지칭어 들어갈 거예요. 이거 지금은 내가 이 정도를 뺄 거야. 이거 지금 설명하는 이유가 있긴 있는데 갑자기 국어 강의 시간에 이거 왜 설명하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옛날에 이거 다 냈어요. 종조부, 당숙, 종숙, 재종형제 이거 다 냈었어요. 옛날에는. 어휘로. 친족관계 어휘로. 하지만은 지금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문제를 내는지도 몰라. 하지만 근데 친족관계에서 보면은 부모, 엄마, 자식. 그치? 그리고 형제관계의 친족관계는 필요하거든요. 어휘로. 그걸 설명하려면은 이 친족가계도를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친족가계도는 여러분들 책에 안 펴셔도 돼요. 친족가계도는 책에서 185쪽에 있기는 있어요. 안 펴셔도 돼요. 안 펴셔도 돼요. 요걸 설명해야지 호칭어, 지칭어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호칭어, 지칭어를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요걸 설명해야 되지. 그리고 이건 좀 알아두면은 좋습니다. 평생 나 혼자만 살 건 아니잖아. 자, 우리 친족 가계도로 우리가 보면은 촌수 따진다고 하죠. 촌수. 그 촌수가 어떻게 되는지 이거 도움 돼. 이거 도움 돼 진짜. 우리 보면 너 나랑 몇 촌 관계다 이런 말 하잖아요. 잘 봐. 모든 건 나로 시작하는 거예요. 촌수를 따질 때 모든 건 나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해요. 모든 건 나로 시작해요. 그리고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은 부모 아니면 자식이야. 직접 혈연 관계는. 알아주세요. 모든 촌수 관계는 나로부터 시작해. 이거 알아두면 도움 된다니까 진짜. 야 솔직히 나도 공무원 강의 하기 전에 이걸 내가 대학에서 배워? 아니 뭐 어디서 배워 내가? 알 필요가 있니? 그냥 고모는 고모고 형은 형이지 뭘. 사촌 형도 형이고 사촌 누나도 누나잖아. 뭐 그냥 사촌이라고 했는데 사촌이 어떻게 사촌이 되는 줄 아냐 내가 모르지. 근데 알고 나면 도움이 돼요. 대한민국은 또 이 가계 사회 아닙니까? 너네 몰라서 그래. 그게 여러분들 지금은 이렇지 조금 수준이 이렇게 올라가고 사람들이 뭔가 이러지 그러면은 다 자기들끼리 혈연으로 뭉치고 굉장히 중요시 여겨.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집안에 이렇게 보면 경제적인 거나 이런 거 수준 올라가고 그러지. 그리고 만약에 아버지께서 물려줄 재산이 한 만약에 80억 있다, 100억 있다. 이렇게 되면은 형제 간의 집안 관계가 똘똘 뭉치게 돼 있어요. 돈이 오히려 친족 가계도가 되기도 하는 게 어쩔 수 없는 대한민국 현실이라서 조금 알아두면 이거는 교양으로서도 도움이 되는데 꼭 알아둡시다. 모든 친족 관계의 시작은 부모나 자식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해요. 꼭 알아두세요.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은 부모 또는 자식이야.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이 일촌이에요. 알겠습니까? 형제가 일촌이 아니야. 중요한 거, 내 배우자인 남편이나 아내가 일촌이 아니에요. 피가 안 섞였잖아. 갑니다. 부모를 걸쳐서, 한 촌을 걸쳤죠? 나의 형제, 나의 누나, 오빠, 형, 동생은 부모를 걸쳐서 한 번 더 거쳐갔죠. 그래서 이촌 관계예요. 이촌. 내 형제는 나랑 피가 한 번 더 걸친 거야. 이촌 관계야. 이촌 관계. 오케이? 잘 봐. 나하고 형제하고 이촌 관계지. 당연히 내 부모를 나라고 본다면은 내 부모가 형제가 있다면 그 둘 간에는 이촌 관계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 내 부모의 형제들은 나하고는 삼촌 관계가 되는 거지. 내 아버지의 남동생, 내 아버지의 누나, 다 삼촌 관계예요. 우리가 보통 삼촌 그러면 어디다 써요? 삼촌 그러면 어디다 써요? 내 아버지의 남자 형제에게 삼촌 그러지. 왜냐면은 내 아버지의 여자 형제는 고모 이렇게 되니까.
근데 다 촌수로 따지면 삼촌이에요. 오케이? 당연히 이 내 아버지의 형제인 삼촌인 분을 나로 기준으로 본다면 그의 자녀는 아버지하고 일촌 관계니까 나하고는 사촌 관계죠. 오케이? 나하고는 사촌 관계죠. 그러니 나하고 사촌 관계는 뭐야? 내 아버지의 형제들의 자식이 사촌 관계예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삼촌, 사촌입니다. 이웃 사촌이냐 할 때 들어가는 사촌인 말이 딱 여기까지인 거예요. 우리가 이웃 사촌 그러잖아. 이웃 사촌 그러잖아. 이웃이 사촌보다 가깝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이 말은 뭐예요? 사촌이 원래 가까운 형제인데, 가까운 관계인데 이웃이 더 가깝다 이런 말이고, 이 말로 더 어떻게 보면은 뭐야? 사촌은 원래 가까운 사이지. 자, 여러분들 아버지나 어머니의 형제 관계들 어때요? 알고 지냅니까? 잘? 알고 지낼 수도 있지. 옛날처럼 이렇게 끈끈한 관계는 아니에요. 사촌 관계. 됐죠? 하나만 더. 나하고 부모님하고 일촌 관계이고, 내 부모에게도 부모가 있겠지. 할머니, 할아버지. 당연히 한촌 더 가니까 이촌 관계죠. 이촌 관계. 이촌 관계. 당연히 내 형제와도 이촌이고 내 조부모와도 이촌이니까 뭐가 되는 거야? 이들은 촌수가 가깝거든. 근데도 불구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먼 세대로 여기는 것은 아무래도 지금 우리 사회가 많이 그런 세대 차이가 심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지. 하지만 너네 보니?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손자, 손녀를 되게 사랑하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게. 여러분들도 늙으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하고 삽시다. 그들하고 나하고는 이촌 관계니까. 여기까지는 하지 마세요. 뭐 제종 형제, 당숙의, 종숙의, 제종질까지는 나오진 않고 요렇게 여기까지 정도만. 시험에도 내는 것은 요 정도까지가 요즘의 추세니까는 요렇게까지만. 요렇게까지만. 난 범위 많이 줄여줬죠? 이렇게 범위를 줄여줬으니까 문법 할 거 해야 돼. 어문 규정 해야 돼. 한자성어 해야 돼. 고유어 해야 되고. 해야 될 건 여기죠. 이거 이제 촌수 따졌으니까 얘는 넘어갈게요. 지금 뭐 제종 형제, 삼종 형제까지는 하지 말고 해야 될 건 여기서부터죠. 특히나 노란색 글자들은 좀 알아두셔야 돼요. 이왕이면은 한자도 좀 봐두시고. 하얀색까지 보라고는 안 하겠어요. 하지만은 노란색은 보셔야 돼요. 어휘로도 보셔야 돼요. 어휘로도. 어휘로도 보셔야 돼요. 어떻게 보는지 설명해 줄게요. 여러분들 책으로는 177쪽에 있습니다. 177쪽에 있어요. 아직 177쪽 그대로 펴놓으시면 돼요. 가자. 살아있는 나의 아버지는 가친이야. 오케이? 선치는 안 돼. 왜? 나의 아버지이긴 하지만 돌아가신 분한테 붙이는 것이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나의 아버지 가친 엄친. 돌아가신 나의 아버지는 선친 선고. 이 중에서 노란색 중심으로 보시면 된다고 봅니다. 이왕이면 좀 한자를 알면 더 좋죠. 응? 한자를 알면 좋은 게 돌아가신 분한테는 이렇게 선자를 붙여요. 먼저 이제 가신 분이니까. 이 친자는 친할 친자가 맞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아직까지도 어휘에 들어있는 우리의 남녀, 유교적인 그 차별적인 언어가 분명히 맞는데 고칠 수 없어요. 이거는 오랫동안 써왔던 거라 고칠 수가 없는데 이렇게 어마럼자, 어마럼자가 붙는 것은 남자에게 붙어요. 남자에게. 옛날부터 아버지는 엄하시고 엄마는 자유롭고 이렇게 쓰죠. 자유롭자 어딨어? 그치? 이거 봐. 자애로울 자자 쓰잖아.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렇게 보면은 아버지는 엄하시고 엄마는 자애로우시고 지금 그러지 않는데. 지금 그러지 않는데. 우리 둘째언니네 집도 보면 딸 하나 있거든. 애가 지금 고3이고 나에게 형이지. 아버지, 지 아빠.
엄청 친해, 둘이서. 엄청 친해. 그래서, 아니, 지금 애가 고3인데 무슨 아빠랑 딸이랑 뭐 이렇게 친하냐? 어찌, 같이, 고3인데 지금 무슨 뭐 박물관 가고 그래. 요즘에 이제 대입 때문에 요즘 바빠서 그렇지만. 옛날 말이지만, 자, 외워둡시다. 살아있는 나의 아버지 가치 넘친. 살아있는 나의 어머니 자친 모친. 돌아가신 나의 아버지 선친. 돌아가신 나의 어머니 어떻게 된 거야? 선비 선자. 알아둡시다. 자자가 붙으면은 여자예요. 그래서 시험에 많이 낸 거. 예. 외워두세요. 춘부장은 살아있는 남의 아버지야. 살아있는 남의 아버지를 춘부장이라 그래요. 웬 아저씨. 자, 웬 아저씨가 나에게 묻는 거지. 철수야. 철수입니다, 얘가. 철수야. 시험에 냈던 거예요. 철수야. 너희 춘부장께서는 건강하시니? 잘못된 질문이죠? 사람 죽였어. 미안. 잘못된 잘 계신 거죠? 저야 철수야. 너의 춘부장께서는 잘 계시니? 올바른 표현이죠?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 아버지를 선대인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아이고 너의 춘부장께서 돌아가신 지 1년이 되었구나 라고 말하면 잘못된 것이죠. 살아있는 남의 아버지 된 거지. 구별해서 써야 돼요. 구별해서. 다시 한번 춘부장은 살아있는 남의 아버지. 살아있는 남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나에게 질문하려면은 야 만약에 아버지가 살아계셔 그럼 야 너의 가친 또는 엄친께서는 건강하시니?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너의 춘부장께서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남의 아버지가 되는 거니까. 다시 정정. 얘가 특히 많이 냈어요. 어떻게? 얘가 많이 냈어요. 얘. 춘부장. 살아있는 남의 아버지. 살아있는 남의 아버지.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살아있는 나의 아들, 가돈, 도나, 미돈. 그리고 살아있는 나의 딸, 여식. 여식이란 말은 근데 사극에서도 쓰지 않나? 보면 아버지께서 무슨 뭐, 우리 여식이 아직 부족하지만 뭐 이런 말 쓰잖아요. 쓸 수 있는 말이에요. 참 그렇지. 내 아들이 나보다 먼저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요. 물론 언급하는 말이 찾으면 있기는 있지만 언급하진 않아요. 아무래도 유교사회니까 유교사회에서 가장 불행한 것 중에 하나가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을 때죠. 슬픈 일이에요. 그리고 살아있는 남의 아들, 딸, 영식, 영윤, 영랑, 그 다음에 딸은 영양, 영예, 영교, 영원. 혹시 그거 알아요? 물론 이제 정치적인 얘기 아니에요. 외워둘 때 도움이 되니까. 거기 지금도 거기 광화문 광장 나가면은 주말에 나가봤어요? 뭐 나가볼 일 없겠다. 나가면은 아직까지도 거기서 집회하고 쾅쾅쾅쾅쾅쾅 하고 그래요. 여러분들 혹시 기억납니까?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하고 그 다음 정부가 들어설 때 정말로 광화문 광장은 일촉즉발이었고요. 정말 귀가 떨어져 나갈 정도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이긴 해요. 근데 절대로 정치적인 얘기는 아니고 거기에서 보면 나이 드신 어르신들 있지.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많이 지금도 빌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무죄다. 막 이런 얘기들 있잖아. 아무래도 그것의 기원이 어디서 왔겠어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그런 추억과 그 다음에 과거에 대한 회고와 이런 게 있었거든. 근데 알겠지만은 절대로 누굴 정치지하는 게 아니라 단어 외우려고. 알겠지만은 먼저 박근혜 대통령은 전 대통령은 엄마가 먼저 총탄에 맞고 죽었잖아요. 그 연설 장소에 연설에서. 그리고 뭐 있어? 아버지도 물론 좀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은 그 궁정동 안가에서 술 먹다가 총 맞고 죽었잖아.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를 다 잃은 우리의 그런 딸이 나중에 지나서 대통령이 됐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또 대통령직을 잃으니 그분은 박근혜 대통령보다 나이가 많잖아. 그 태극기 부대 아저씨들, 할아버지들은. 못 봤어요? 그분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복권해야 된다, 사면해야 된다. 그 박근혜 대통령 그 어린 것이 그 영예가 뭘 안다고. 그 영예가 뭘 안다고.
왜 걔를 감옥에 가뒀냐고. 그 애가 아빠 엄마 총탄에 잃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보면 거기서 영애라는 말을 지금도 쓰고는 있어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안 쓰니까 그렇지. 살아있는 남의 딸 영애. 굉장히 그러니까 영양, 영애, 영교 이런 말들을 쓰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존칭이 들어있죠. 그거 딸내미가, 그 어린 것이, 그 사람이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영애라는 말을 쓰는 거 보면은 지금도 광화문 광장은 콩콩콩 하고요. 혹시 광화문 광장 나가본 적 있어요? 지금 리뉴얼, 나는 그때 나가본 적이 있는데 그때 갔지. 그때 거기 그 8.15 광복절 날 그때 와이프랑 같이 서대문 형무소 한번 돌고 오면서 광화문 광장이 이제 좀 나와가지고 좀 같이 왔거든요. 지금은 많이 바뀌어가지고 되게 좀 좋아졌어요. 더 밝고. 영애. 그 또 하나. 여기는 알아두면은 일상생활할 때 다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살 것도 아니고 결혼을 하겠죠. 그리고 내 형제가 결혼을 하겠죠. 그들을 어떻게 부를 것인가. 여기서부터 시험에 잘 나와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이 매우 잘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은 그나마 호칭어 지칭어를 따진다면 이 부분이 가장 시험에 잘 나와요. 그리고 얘는 교양에도 도움이 되고 일상생활할 때도 도움이 되는데 거기 펴보십니다. 178쪽에 178쪽에 이제부터 쭉 이 내용들을 설명할 건데 여러분들은 얘만 봐두시면 돼요. 이게 지금 보면은 총 3쪽에 걸쳐 있습니다. 얘만 봐두시면 되고요. 얘를 어떻게 보는지 설명해 줄게요. 여기 있는 걸로 보셔도 되거든요. 이 교재 내용대로 보셔도 되는데 아무래도 교재 내용은 표준국어 대사전 언어예절 자료를 갖다가 이제 복사해 놓은 거라서 보기가 좀 딱딱할 수가 있어요. 얘로 보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얘로 보고 그 다음에 교재를 보시면 이해가 좀 될 거예요. 갈게요. 설명해 줄게요. 이 자료는 다음 주에 줄 거예요. 이걸 다시 한번 압축해가지고 편하게 볼 수 있게 하는 거는 다음 주에 주도록 할게요. 한 번에 갑시다. 얘 보는 방법. 나를 기준으로인데 자, 빙의하는 겁니다. 내가 남편일 때, 내가 아내일 때 어떻게 부를 것이냐. 모든 것은 나를 기준으로 쓴 거예요. 자, 내가 남편이야. 결혼했어. 내가 남편이야. 내 형의 아내는, 내 형의 부인 아내는 형수, 아주머님, 아주머니. 됐어? 형수, 아주머님, 아주머니. 당연히 내 누나에게는 아내가 있을 수가 없지. 내 누나의 남편은 매부, 매형, 자형.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곧 여러분들도 형제가 있으면 결혼을 할 것이고 도움이 되겠죠. 내 남동생엔 아내가 있겠지. 재수씨, 개수씨 쓸 수 있어요. 개수씨. 개수라는 말. 여러분들은 잘 안 쓰지만 개수란 말이 있어요. 내 여동생의 남편은 김서방, 매부, 매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내가 아내일 때 오빠의 아내, 언니의 남편, 남동생의 아내, 여동생의 남편인데 딱 봐. 느끼는 거 없어? 느끼는 거 없어? 이게 지금 누군가를 호칭하는 호칭어죠. 지칭어죠. 지칭된 말을 호칭하는 거잖아. 지칭된 대상을 호칭하는 거니까. 누군가를 부를 때 그 사람에 대한 언어 표현이 더 다양하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에 대한 존대의 성격이 있는 거죠.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상대방을 부르는 것이 우리말이냐 한자어이냐라고 봤을 때 한자어가 우리는 좀 더 존대의 말이 더 있잖아요. 딱 봐도 남쪽이 훨씬 더 많죠. 전통적으로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렇지? 하지만은 시대가 바뀌었지? 설마 남편하고 결혼을 했는데 여자분들 남편하고 결혼했는데 남편은 존대받아야 될 것입니까? 설마 지금도 남편은 주말에 집에서 야구 보고 있고 아내는 주말에 집에서 하루 종일 집안일 하고 있습니까? 말? 아니 나는 야구를 보는데 할 거 하고 봐요. 할 거 하고 보거든요. 청소도 다 하고 이거 요리하다가 이거 다친 거예요. 이거 주말에 저기 뭐지 생선 다듬다가 이거 살짝 긁은 거거든요. 난 아니에요. 아 다르다. 그래서 지금은 뭐예요? 오히려 이쪽이 부를 게 간단하니까 여자분들이 더 편하게 사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는 게 편치 않습니까? 자, 오빠의 아내는 언니, 새언니. 언니의 남편은 형부, 그 다음에 남동생의 아내는 올케, 여동생의 남편은 김서방, 제부 이렇게 하면 되죠.
아우제자 쓰는 거예요. 아우제자. 동생 제자 쓰는 거죠. 이거 볼 수 있겠어요? 하나 더. 자, 내 아내의. 오케이? 내 아내의 오빠는 형님 처남. 원래 처남이라는 말은 내 처의 남자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거기에는 좀 낮게 보는 의미는 없는데 좀 안 돼요. 안타까워요. 그래서 오빠 형님 처남. 오빠의 아내는 아주머니, 내 아내의 언니는 처형, 아내의 언니의 남편은 형님 동서. 여기서 동서. 됐어? 자, 내가 아내인 경우야. 그리고 나에겐 남편이 있겠죠? 내 남편의 형은 아주버님.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형이 아내 형님. 보통 형님 그러지? 형님 그러죠. 그리고 누나의 남편도 아주버님. 이렇게 가면 되지. 형님. 그러니까 형이라는 게 그 높임의 뜻이고 거기다가 님을 붙이는 거니까. 자, 계속해서 내가 남편인데 아내의 남동생이 처남인데 봐봐. 이 처남이나 표기상으로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내 아내의 오빠를 처남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남동생을 처남이라고 많이 불러버릇해서 이렇게 부르지는 잘 않아요. 저도 형님이 있는데 나도 지금 아내랑 결혼했거든요. 결혼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제 아내가 저보다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요. 당연히 내 아내에 오빠가 있지. 나보다 나이 차이가 좀 나요. 근데도 나는 당연히 형님이라고 부르지 처남이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처남으로 부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안 부르니까. 그리고 남동생의 아내는 처남의 댁, 처남댁. 그리고 여동생은 처제. 그리고 동서, 땡서방 하면 되지. 자, 내가 아내인 경우야. 남편의 남동생, 참고로 도련님, 서방님 이런 말들은 국립국어원에서 권하지 않는 말이라고 했어요. 남녀 차별적인 뜻이 들어있는 말이라고 권하진 않는다고 했는데 표준국어 대사전에는 그대로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써오던 말이니까.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도련님, 서방님이 뭐냐 이게 지금 세상에 어떤 시대인데. 동서, 아가씨, 아기씨, 서방님 이렇게 씁니다. 여기까지는 외워두셔야 돼요. 이렇게 세 개는. 호칭어, 지칭어는 여기까지는. 1, 2, 3 이렇게까지는 외워두셔야 돼요. 여기까지는 외워두시면은 또 뭐로 도움된다? 여러분들 공무원이 된 다음에 앞으로의 사회생활을 할 때 교양에도 도움이 되니까 말이죠. 그 얘기들이 있어서 여러분들 어디냐? 몇 가지 좀 언급 안 된 거 좀 해줄게요. 177쪽에 한번 펴봅시다. 177쪽에 한번 펴봅시다. 부모 자식 간에 호칭어 지칭어 쭉 나와 있는데 방금 했던 거니까 넘어가는데 그 밑에 플러스 읽어두셔야 돼요. 플러스. 아버님과 어머님의 올바른 사용. 이거 읽어두셔야 돼요.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어요. 흔히 자기 부모를 잃을 때 아버님, 어머님과 같이 님을 붙여내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는 존대가 지나쳐 잘못된 사용으로서 아버님, 어머님은 남의 부모를 높여 말하거나 자신의 돌아가신 부모에 대해서 쓰는 말이야. 그러니까는 만약에 내가 친구의 아버지를 이야기할 때, 야, 너희 아버지, 너희 아버님, 너희 어머니, 너희 어머님, 또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우리 아버님은, 우리 어머님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178쪽에 쓰면서 갑시다.
여기 그 빙장, 빙모. 뭐 님 붙여서 빙장님, 빙모님 하기도 해요. 빙장, 빙모. 혹시 그거 알아요? 아까 얘기했던 거 김유정 작가. 본보. 김유정 작가의 그 역작은 두 작품이죠. 동백꽃. 그리고 가장 희대의 역작 본봄이죠. 내용 알아요? 주인공인 나가 있어요. 뭐 시대적 배경으로 본다면 그냥 구한말에서 개화기로 넘어가는 그 시절 정도로 보여요. 시대적 배경 별로 중요치 않아요. 점순이라는 애가 있어요. 그리고 점순이에게는 장인, 장모가 있죠. 그래서 이 집에 내가 대릴사위로 가는 거예요. 점순이에게 이제 점순이랑 내가 결혼을 하고 싶은데 이 집에 대릴사위 들어가서 밭일이고 논일이고 허드렛 일을 갖다가 몇 년 해주다가 나중에 장인이 그래 둘이 결혼해라 하면은 결혼하는 옛날에 대릴사위제예요. 나는 지금 점순이네 집에서 수년째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인은 결혼을 안 시켜줘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점순이가 키가 자라지 않아서라 그래요. 아마 아는 사람 알 거예요. 중고등학교 때 교과서에서 배우니까. 그럴 때 내가 장인어른들 이름을 부를 때 빙장님 하면 되게 좋아하고 장인어른 하면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래. 왜냐면 빙장이 별것도 아닌 사람이야. 장인이 별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존대받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 나지. 이렇게 얘기하지. 장인은 내가 빙장님 그러면 좋아한다 이런 말들이 나와요. 옛날에도 쓰던 말로써 장인, 장모를 더 높여 부르는 말로 빙장, 빙모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178쪽의 왼쪽 제일 위에 붙어 있죠. 그 다음에 180쪽이 하나 봅시다. 삼촌 이모. 일단 문제는 그거예요. 이렇게 있지. 내가 우리 애랑 어디 물건 사러 갔어. 근데 여기에 남자 직원이 있어. 물건 사러 남자 직원이 있어. 남자 직원한테 가서 뭐 이야기할 때, 야, 철수야, 가서 삼촌한테 뭐 좀 달라고 말해봐. 이렇게 말을 많이 하죠. 이 사람 우리 삼촌 아니에요. 촌수로 삼촌 아닙니다. 알겠죠? 잘못된 표현이고. 특히나 또 여자분들 거기 그 식당이나 음식점 같은 데 가서 음식 시킬 때 이모 당연히 아닌 거 알죠? 예, 잘못된 표현이니까는 그냥 종업원? 예. 저기요? 하여튼 이모는 아니에요. 진짜 극혐인 건 왜 꼭 그런 거는 남자들이 그러지? 어디 고깃집이나 이런 데 가서 진짜 난 정말 때려 패 죽이고 싶은 게 그 나이 드신 아저씨들 고깃집 가가지고 만약에 그 여자 서빙하는 애, 좀 덩치 큰 남자면 안 그래. 여자 서빙하는 애 오면은 야 삼겹살 2인분 갖고 와. 진짜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다 제보해가 네이트판에다 제보해서 아주 다 없애버려야 돼. 그 옛날엔 더 심했어요. 나 옛날에 90년대 때 나 대학생 다닐 때 학교 근처에 있는 호프집에서 알바하고 그랬거든요. 그때 진짜로 그러면은 야 그때 식당에서 잿더리 있었거든. 잿더리 탁 뒤집으면서 잿더리 갈아와 막 이렇게 해. 나부터 그러지 않고 사는 아저씨가 되도록 할게요.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아직. 그 다음에 184쪽의 마지막에 끝났어요. 여기 촌수와 친척관계 있죠? 요거 한 번은 그냥 읽어주세요. 됐어요? 요거 한 번 읽어주세요. 촌수와 친척관계. 이러면 이제 표준 언어 예절이 끝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문학으로 들어가는 가장 마지막 아니지 한자성어 있지. 문학으로 들어가는 가장 마지막 관문 중에 하나가 이제 보면은 어휘예요. 어휘. 자, 어휘 뭐가 있나 봅시다. 외울 거 없어요 지금. 어휘. 뭐 순서 없이 말할게요. 한자. 한자랑 한자어는 다른 말이야. 하늘, 천, 따지, 거물현, 누루항을 공부하는 것은
한자를 공부하고 한자가 두 글자, 세 글자가 모여가지고 등산, 그치? 자동차 이렇게 한자어가 되는 거예요. 한자어. 그 다음에 고유어. 고유어. 그 다음에 순어어. 순어어. 또 뭐 있어요? 주제별 어휘. 주제별 어휘. 또 뭐 있나? 단위명사. 단위명사. 그 다음에 관용적 표현 관용어. 관용적 표현 관용어. 이렇게. 라고 할 때 시험 문제 출제 비율로 볼게요. 시험 문제 출제 비율은 얘가 1순위죠. 고유어하고 주제별 어휘는 같은 거니까. 1이라고 하자. 얘가 1순위죠. 이번에 국회직 문제도 있지만 다음 단어의 뜻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은 것은. 고유어 그냥 주제별 어휘. 솔직히 너무 방대해서 뭐가 시험에 난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공부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이야기합시다. 그 다음에 얘는 필수한 문제죠. 필수한 문제. 하지만 한자는 하라 그랬어. 자, 야, 우리 가슴에다 양심에다 손을 얹고 이야기합시다. 한자 하고 있죠? 해야 돼요. 해야 돼. 한자는 버린다. 거기 정도만 버린다고 말할 수 있어. 뭐 군무원 기술직. 와, 이번에 봤어? 군무원 기술직 예를 들어서 자동차 정비 많이 뽑았거든요. 거기 그쪽은 영어 수학이 없어요. 자격으로 대체하고 국어랑 전공 과목 2개만 있으면 되거든요. 3과목인데 합격 컷이 평균 뭐 나왔지? 합격 컷이 최종 컷이 몇 점 나왔지? 60점 나왔어요. 60점. 60점. 아직까지도 그래요. 거기는 일부 행정군수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80점대 이하예요. 70 몇 점이래요. 막 60점대 이러고. 그런 데서는 안 하죠. 근데 안 하죠. 특히나 거기는 25문제니까 또. 그런 데는 안 해요. 하지만은 국가직 지방직이 안 한다. 간이 배 밖으로 한참 나온 거예요. 주워 담는데도 이틀은 걸리겠죠. 순어는 좀 피곤해요. 가성비가 너무 떨어지는데 잘 안 내요. 순어는 시험에 잘 안 냅니다. 가성비가 좀 많이 떨어지는데 요거는 제가 범위를 정해 드릴게요. 여기까지만 하자. 특히나 순어는 또 최신의 트렌드에 맞는 것이 있었거든. 예를 들어서 순어원 출제 잘 안 하다가 재작년에 이제 코로나 관련 순어들 이런 것들 나왔지. 뭐 PCR 검사 아니면은 무슨 간접 키트 키트 검사 이런 거 나온 적이 있었지. 얘는 당연히 해야 되죠. 시험에 잘 내진 않더라도 얘는 뭐야? 범위가 정해져 있으니까. 범위가 정해져 있으니까. 따로 프린트 있습니다. 관용어는 교재에 있는 것만. 이렇게 공부하면 딱 좋겠죠. 그냥 다 교재에 있는 거 1차적으로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다음 주 화요일에는 시작하자마자부터 한자어 갈 건데 지금 나랑 지금 8월부터 왔잖아. 그리고 지금 한 달 반 정도 됐으면은 내가 아마 2주차인가 3주차 때부터 내가 한자 하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낮은 급수인 8급부터 하라고 했었지. 그치? 지금이면은 8급, 7급 한자 정도는 다 외우지 않았을까 싶은데. 양심에 손을 걸고. 다음 주 일단 할 게 너무 많아요. 왜냐면 한자도 기본적으로 급수에 맞게 테스트가 있거든. 다음 주까지 8급, 7급, 6급 테스트 할 거야. 다 외워봐. 이러면 이제 쫄리는 거지. 솔직히 여기서 그냥 나는 공부 하나도 안 했지만 가만히 있으면 누가 뭐 체증을 합니까? 누가 혼을 냅니까? 설마 성인교육인데 공부 안 했다고 야 너 일로 와 손바닥 맞아. 아동학대인가? 아동학대 아닌데 성인학대인가? 그러진 않잖아요. 우리가 성인이라서. 하지만은 집에 갈 때 개망신이지. 내가 이 나이에 여기서 스스로 이런 망신이나 당하고 있을까? 공부해 빨리. 다음 주에 할 게 많아서 지금 아마 못 할 것 같아요. 한자 테스트를.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다음 주에는 할 게 많잖아. 공부 빨리 하세요. 8급, 7급, 6급. 한자 공부에 대한 얘기는 다음 주에 다시 할게요. 잠깐 쉬었다가 우리 빈칸하고 먼저 이거부터 볼 겁니다. 이거 국회직 문제겠죠? 잠깐 쉬었다 갈게요.